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조세 총론을 먼저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를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취득 관련 조세는 제가 2월 달에 설명을 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교재 260페이지 가시면 돼요. 교재 260페이지 양도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자, 일단 눈도장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를 눈도장 찍으셔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를 우리가 학원에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이 아파트 팔고 분양권 팔고 상가 팔고 토지 팔았을 때 발생되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라는 걸 이미 학원에 오기 전부터 알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2주 전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는 유상양도냐 무상양도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가 다르고, 이때 부과되는 조세를 부담해야 될 자가 다르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유상양도시는 우리가 개인의 양도 차익이냐 법인의 양도 차익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가 다르다고 2주 전에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양도 차익인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으로 발생되느냐, 비계속적, 비반복적, 비사업적으로 발생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다르다고, 여기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자, 첫 번째, 우리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우리가 보유 자산을 유상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이 우리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었을 때 부과되는 조세가 양도소득세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 잠깐 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의 기본적 이야기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학원에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왔고, 그 사실을 우리가 출제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는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자, 눈도장 찍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말 바꾸면 어떤 특징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재 260페이지 보시면 성격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1번 자본이득세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책세제 대중세,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 다음에 4번 없는가세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실질가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실질가세를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실질가세가 뭔지 용어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가세가 뭔지 용어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이 실질가세를 다른 말로 사실가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조세를 부과를 할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실질가세라는 것은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실질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실질 가세가 뭔지 요게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실질 가세가 뭔지 개념 잡았으면 자, 지금부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실질 가세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그렇지 않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실질 가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실질 가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실질 가세를 하는 게 아니고 형식 가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록면허세 가서 공부할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실질 가세를 하는 게 아니고 형식 가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은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왜?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에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했는지 공부상 명의만 본다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공부상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등등등등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실질 가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갑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고, 그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우리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을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으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갑이 2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우리가 6억에 팔았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우리가 1억이 발생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해 아파트 양도 차익 1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을 보유했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9억 초과 안 하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대로 판단해 보십시오. 갑은 아파트 양도 차익 1억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오피스텔이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자, 이 오피스텔은, 자, 공부상 현황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 등기부상 현황은 오피스텔 아닙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현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날 현재 공부상 현황은 1세대 1주택 소유이지만 사실상 현황은 1세대 2주택 소유입니까? 그러니까 공부상 현황으로 본다면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현황으로 보면 2주택 이상 소유이기 때문에 1주택 특례가 아니라면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형식 과세되는 조세인지 실질 과세되는 조세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은 2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은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봐요.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양도소득세가 실질 과세되는 조세인지 형식 과세되는 조세인지를 알아야 되고 실질 과세가 뭔지를 알아야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개념부터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실질 과세가 뭔지 잡으셔야 되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 실질 과세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형식 과세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없는 성격을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다가 적당한 공간을 찾아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데 이미 공부가 끝났습니다. 언제? 2주 전에. 2주는 극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가 기억 안 나면 10월달까지 어떻게 버틸라고. 자, 2주 전에 보셨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국세라고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양도한 자의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주 전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들 중 국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지방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분류하시고 어디를 구분하시라 그랬냐면은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 간할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과세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한다 그랬고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부과한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는 사람 주소지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양도 한자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주 전에 봤던 이야기,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에는 신고 납세가 있고 부가가세가 있고 자동 확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고 납세가 뭐고 부가가세가 뭔지 2주 전에 설명드렸고 2주 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어느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는지
정리된 프린트 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신고납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신고납부에 의하여 부가 징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액을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2주 전에 조세 부가징수 프린트에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공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셔야 될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특징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교재 261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교재 26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 표가 하나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첫 번째, 조세를 부담해야 할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다고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다르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세법 개론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세법 개론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개념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완벽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둬야 거주자인지 182일 이상 거소를 둬야 거주자인지 그딴 거는 구분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우리 시험은 세법 개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몰라도 되고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 범위는 세법 개론 아니에요. 세법과 관련된 이론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완벽한 개념까지는 필요 없고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예요. 국내에 거주하느냐, 외국에 거주하느냐, 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고, 소득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 비거주자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가봅시다. 우리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요? 네. 그래서 중개사 공부할 시간도 있잖아요. 주로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현진 야구 선수는 주로 외국에, 주로 미국에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유현진 야구 선수는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자, 느낌 잡으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실 건 여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 의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납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내 자산, 그러니까 국내 자산 양도소득은 물론이고 국외 자산 양도소득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게 줄여서 국내외 모두. 자, 근데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요 정도 구분하십시오. 거주자는 국내외 모두, 비거주자는 국내만.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 어디를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국외자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소득세 부과 기준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양도소득세는 95% 국내 자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는 거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체계가 잡혔을 때 뭐 하셔야 됩니까?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비교하셔야 되지. 여기가 체계도 안 잡혔는데 둘 다를 동시에 보면 속된 말로 뭡니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국내 자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가 체계가 잡히면 요 밑에다가 한마디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자고요. 어차피 시험에 잘 안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져요. 자, 납세지가 달라지는데 일단 이걸 무작정 암기하려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주로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되었을 때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가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거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생활 주소지가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주소지가 외국인데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한 세금을 외국에다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 결론적으로 어디입니까? 양도 물건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주소지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고 납세지가 다르다는 걸 참고로 구분하셔야 되고 요게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교재 262페이지. 자, 262페이지.
우리가 이제 가세 대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 가세 대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분위기 조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62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요 이야기를 한 4줄 정도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공부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열거주의 가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세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만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 가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만 세금을 부과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 정리하면 가세 대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가세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득세법에 가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양도한 경우에는 짧게 줄여서 가세 대상이 아닌 것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수천, 수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을 하고 우리가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당 45,000원에 매입했다 합시다. 자, 근데 이걸 어제 한 주당 63,000원에 팔았다 합시다. 이마에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한 30% 올랐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사놓는 긴데. 너 그럴 줄 알았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1년 사이에 한 30% 올랐어요. 자, 그런데 갑은 자, 지금 현재 대주주는 삼성전자 대주주는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은 토탈 4억을 벌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자, 갑의 주식 양도 차익 4억에 대하여 갑은 소득세 얼마 내야 됩니까? 안 내고요. 자, 잠시 고민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은 가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10원도 부과 안 해요. 뭐만 내시면 되냐면 증권거래세 0.몇 %, 그 다음에 증권회사 거래 수수료만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열거주의 가세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해할까 싶어서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양도를 하거나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 거래를 하면 가세 대상이에요. 나는 꼴랑 주식 4천만 원씩밖에 없는데 소득세가 나왔다. 그러면 장외 거래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어떤 주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는 구분 못 하셔도 되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억이 남아도 소득세 부과 안 된다. 요 정도 감만 잡으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열거주의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수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종류를 쌈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인 것을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과세 대상인 것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를 물어보든 둘 중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 9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지금 이제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공부했거든. 지난주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자, 연결해서 얘기해 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등을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 이전받은 자에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세 대상인 것을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262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62페이지 가셔가지고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종류를 쌈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눈도장 찍으십시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종류로 눈도장 찍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지 어떤
어떤 주식이 과세 대상인지, 어떤 파생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안 물어볼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가 뭔지를 배우셨고 중개 대상 범위를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파생상품은 중개 대상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 몰라도 중개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주식, 어떤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나는 세법 16문제를 다 답을 찾겠다. 그런 욕심이시면 참고로 봐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세법에서 10개 이상이면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러면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단 눈도장부터 찍으십시오. 뭐 지상권, 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정확하면 답이 눈에 바로 쏙 들어오는 거고, 기억은 했는데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모르시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기억하시면 안 되고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디가 포인트냐면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앞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앞에 혹이 붙었지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그러니까 요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구분이 되면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눈치채는 거고, 요 차이가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눈치를 못 챕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등기 부동산 입차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차이를 모르시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시험장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권,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요.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이지,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그냥 무작정 기억하시면 기억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작정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답하시면 답에 하자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게 이해가 되면 이 종류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걸 왜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오늘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월 달이니까 3월 달부터는 이런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처음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1항입니다. 교재 263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263페이지 1항.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A 건설 회사에서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갑이 우리가 주택법에 의하여 분양 신청을 했고, 자, 당첨됐다고 8시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8시에 문자가 들어와요. 당첨되면. 아침 8시.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양 신청하면서 문자 알람 신청을 해놓으면 당첨자 발표하는 날 아침 8시에 문자 알람 소리가 딱 들리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문자 알람이 안 들리잖아요. 그날은 슬퍼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분양 신청하고 당첨되면 이게 뭡니까? 분양권 아닙니다. 이거는 아파트 당첨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당첨권은 법적으로 팔 수 있다 없다? 제가 물어보면 이걸 사고 파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 여쭤본 겁니다. 자, 아파트 당첨권을 사고 파는 건 100% 불법입니다. 앞으로 공법, 주택법에서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트 당첨권은 우리가 법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첨권을 사고 파는 건 100% 불법입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 앞에서 뜻다방을 통해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단속하러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아파트 당첨권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첨권하고 분양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계약금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첨권이 분양권으로 바뀝니다. 자, 이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있다. 그런데 전매 제한 기간이 있고 전매 제한 기간 내라면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법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요. 그건 주택법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공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공법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세법이에요. 자, 이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분양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시킨 것도 아닌데 선분양 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분양권은 무엇을 표시하는 거냐면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입니다. 거기 2항. 자,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토지상한채권. 3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택상한채권. 자, 이 주택상한채권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상한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뭐 하려고? 아파트 매입하려고. 단독주택 매입하려고. 그런 거 못 봤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고 개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임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매입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소유 아파트 주택 매매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매입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정부에서 뭡니까? 매입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전세 월세 주택이 부족해지거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뭡니까? 부동산 거래가 정체되어 있으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입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주택상한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주택상한채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글자 그대로 갑시다. 주택상한채권은 채권의 만기일이 되면 빌려준 돈을 뭘로 돌려받습니까? 주택으로 돌려받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닙니까? 주택상한채권은 빌려준 돈을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한채권을 발행을 하면 갑이 이걸 뭡니까? 보통 매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상한채권을 발행을 하면 갑이 매입을 해요. 우리가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안 해보셨구나. 네. 우리가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만기일에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상한채권은 채권의 만기일에 빌려준 돈을 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돌려받는다고요. 그래서 주택상한채권은 채권의 만기일이 되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상한채권에는 뭐가 있어요? 채권 만기일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왜? 만기일에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상한채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갑이 을 소유 A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걸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병에게
무엇을 양도한 겁니까? A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건 아니에요. 왜? 잔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A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병에게 뭐 양도한 거예요? 자, 외형적으로는 뭐 양도했습니까? 뭘 넘겨주겠지요? 뭘 넘겨주냐면은 매매 계약서 양도한 겁니다. 쌤, 매매 계약서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해봤으면서. 이 앉아 계신 분 중에 모네도 한 10분의 1은 매매 계약서 양도해 보셨습니다. 뭐? 아파트 분양 계약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우리가 외형적으로 분양권 양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분양 계약서 양도한 거예요. 우리가 분양 계약서를 양도할 수 있듯이 일반 매매 계약서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지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양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매매 계약서는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도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매매 계약서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서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갑이 을의 A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 양도한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A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수월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9월 달에 의지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입니다. 자,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 대상은 5개 부류가 있습니다. 5개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교재 263페이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대상 종류 5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만 기억하시면 되고 4번, 5번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263페이지 자, 기타 자산 갈로 1번 우리가 자,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종류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답을 보장받는 거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시면 나중에 바라만 보다가 집에 오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금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 아니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 영업금만 양도하면
가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조개 구분되셔야 돼요.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동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영업권도 가세 대상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요게 구분되시는 분들은 틀렸다는 걸 눈치채는 거고,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영업권 본 것 같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시설 이용 회원권. 우리가 시설 이용 회원권도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 다음에 사우나 회원권, 이런 것들, 헬스장 회원권, 이런 것들. 이용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건 이용권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뭐 사우나 하루 7,000원인데 한 달 한꺼번에 끊으면 뭐 14,000원 해주고 이렇지요. 그래서 한 달치 한꺼번에 끊어가지고 매일 사우나 다니신 분들, 그거는 뭡니까? 사우나 이용권이지 회원권 아니에요. 회원권이 가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게 올해 신설된 규정이에요. 우리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 주권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 주권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세 대상에서 보실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 안 한 건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세 대상 설명 마무리됐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시다.